반갑습니다. 공자의 행복 이야기를 강의해 나갈 김용남입니다. 오늘 제가 공자의 행복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원래는 유교의 행복론이라든지 아니면 중용예찬 이런 제목이 더 합당하겠으나 사실 유교 내지는 뭐 중용 이렇게 처음부터 제목에서 맞닥뜨리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또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공자의 행복 이야기라는 제목을 설정함으로써 많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공자의 행복 이야기로 제목을 가볍게 바꿔봤습니다. 사실 공자는 유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순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학 사상사에 나오는 그 성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공자 스스로도 그 수리부작 신이호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당신이 새롭게 유교라고 하는 것을 창작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로부터 있던 것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옛 것을 믿고 좋아했다. 라고 말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전에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이죠.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하는 책이 한번 발간되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을 바꾸면 유교가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인식 부족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그 당시에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공자의 행복 이야기, 공자가 과연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고 폐해만 심각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아울러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종교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 왔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서민들 아니면 우리 뭐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어떤 위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사는 게 고달프다 라는 느낌이 들 때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뭐 하자고 이러나. 그런 경우가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이 무엇이길래 이 삶이 이다지도 고달픈가?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겠죠. 바꿔 말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출발이 있고 마침이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말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출발부터 마침 그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는데 출발에서 마침에 해당하는 그 꼭지점 그것을 각자 잘 설정하고 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문득 그런 회의가 빨리 다가오죠. 내가 뭐 하자고 이러나. 잠시 칠판을 보겠습니다. 이 칠판이 지금 이제 뭐 보기에는 작아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망망대해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태중에 들어서 우리가 뭐 태어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겠죠, 거의. 그런데 태중에서는 이제 놔두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지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예, 대체로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이 세상을 맞이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아가 확립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대충 얼마쯤 될까요? 저는 그 조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들 가운데 뭐 5살 이런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고모는 왜 살아? 그 아이들이 뭐를 알아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요. 근데 저를 보면 저는 왜 사는지라고 회의를 해봤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춘기도 겪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왜 살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그 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는 당시에는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 도해지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디 학교 시험 보고 2등부터 5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디 학교 시험을 보고 일단 응시를 해라. 그러면 그것이 인문계이건 뭐 상업계이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문계 학교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진학률 이런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지정해 주시는 대로 진학을 했고 대학교 역시 내 성적 그다음에 내 적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일단 적성보다는 이 정도 성적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점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 어떤 일정 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마 타고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일찍부터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들은 조숙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조숙하다고 하는 건 보다 진지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다는 증거이겠죠. 근데 아무런 무개념으로 생각 없이 그냥 그날그날 재밌고 유쾌하게 사는 조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면요. 매일이 즐거워요, 그냥. 심지어 지금 9살인 제 조카 중에 한 명은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오른쪽으로 몇 바퀴 굴러서 깔깔 웃고 왼쪽으로 몇 바퀴 굴러서 깔깔 웃고 노래를 부르면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은 참 즐거운 거죠. 만화책이 보이면 만화책을 읽고 먹을 게 생각나면 그저 먹을 거 사달라 그러고 그래서 먹고 또 마냥 즐겁습니다. 졸리면 자요. 이런 유형에서부터 참 다양한데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어났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건 한 지점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제 마주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목표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겠다라는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가요. 이 가는 길이 대체로 어떻게 갑니까? 남들이 가는 것처럼 일명 부하내동하는 거죠. 부하내동이 뭡니까? 우레소리에 맞춰갖고 같이 화답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남들이 소리 내는 대로 따라서 자기 소리 없이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갑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만큼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살짜리 조카가 왜 살아?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미 5세에 삶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삶에 대해서 한번 문득 던지는 거죠. 왜 살아? 그런데 저처럼 저의 유년 시절처럼 20살이 넘도록까지 왜 사는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온 사람이면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경우 대학에서 많이 봅니다. 이 한 학기가 시작돼서 이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꼭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다 멍해집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와 앉아 있는데 공부 왜 합니까? 그런데 그 아연해야 하는 그 표정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공부 왜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한 명쯤 튀어나오죠.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가 하면,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또 그러죠. 예쁜 여자친구 만나려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남들보다 잘 살려고요. 라고 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대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 저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한 학기 강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9살짜리 조카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인연을 맺지 않는 한, 특별한 인연이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집안에 변화가 있어서 같이 정들었던 친구들을 다 멀리하고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환경으로부터 완전 일탈이 되어서 전혀 막 엉뚱한, 지금 그 친구가 있는 곳은 저 강원도 산골이지만 도해지에서 다들 숨가쁘게 정신없이 학원을 대여섯 군데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무리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아이가 아마 수많은 갈등 속에 휩싸이면서, 충격에 휩싸이면서 한번 묻지 않겠습니까? 나 뭐 해야 되나? 그렇게 될 때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5세서부터 시작된 친구랑 20몇 살까지, 20대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간혹 40대에 가서 공자는 말이죠. 30이 립이라 그랬거든요. 30살에 이제 확립이 쫙 됐어요. 그래서 40이 되면 불혹이 되는데 40대에 이르러서조차도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근대 이제 선지식 중에 이건 불교 얘기입니다만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스님은 일제 시대 때 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판결을 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동족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판결을 내린다는 게 이게 합당한가? 어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그 스님은 인생 행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길로 바로 출가 수행자가 되는 거죠. 처 자식이 다 알지 못한 사이에 산사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40대에 인생의 전환이 온 거죠. 그만큼 심각한 고민이 시작될 계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40대에 전환되는 경우, 황병기 씨라고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도 또 있겠지만 가야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아세요? 황병기 씨는 모르나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 전혀 전공이 아니었는데 어려서부터 취미생활로 하고 있던 가야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제가 알기로 40대였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 여기에서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30대 중반에 들어서 중반 근처 30대를 넘기면서 그러면서 철학에 눈을 뜨고, 물론 종교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교라든지 이런 경전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공을 바꾸리라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길로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마다, 사람마다 다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갈 길은 이것이구나 라고 되는 나이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남들이 의대에 가면 좋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고, 또 한의대 한참 이제 의대를 가서 개업이 힘들고 개업을 해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의사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개업해봤자 별 매력이 없다더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늘어나기 시작했느냐면 한의대로 막 몰려가기 시작을 했죠. 한의대로 몰려가는 경우는 보면은 그 이전에는 양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양의사가 되려고 꿈을 꿨지, 한의대 이 수능 성적은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근데 이제 한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참 편하거든요. 남들 똑같이 양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복잡하게 30몇 살, 30 군대까지 갔다 와서 개업을 하고 하면 30 중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의사는 가만히 보니까 한 6년 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보약 몇째 주고 돈을 다 벌고, 그리고 위급을 다투는, 생명의 그 위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를 볼 일도 없고 참 편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한의대로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추세예요. 제가 또 기억하는 1980년대 말쯤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쯤을 전후해서 증권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서울대 상대를 나왔던 분이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증권맨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뭐 대박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이제 상대를 가고, 상대를 졸업하면 증권사에 취업하는 것을 가장 잘 가는 걸로, 출세 가도를 향해서 빨리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을 갔냐? 불과 5, 6년도 안 가서 이제 깡통 계좌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90년대 해봐야 이제 뭡니까? 80년대 말에 증권이 이제 화랑이 되니까 증권사로 들어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그때 했다. 아니면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좋습니다. 아무 학교나 이제 상대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에 들어가기를 목표를 했다. 그래서 남들 가는 식으로 따라가서 졸업한 시점이 95년쯤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95년에 취직을 했는데 97년에 뭐가 왔어요? IMF가 왔죠. 그 IMF가 오니까 다 이제 그 뭐 주식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바이코리아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외국인이 다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알던 그 너무나 잘 나가던 증권맨 그 사람도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을 이제 바꿔야 돼요. 전환시키는데 이게 다 뭐냐? 부안해동한 결과죠.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의사가 돈 번다고 하니까 의대를 들어가고, 아니면 지금 막말로 이제 예술한다 그러면 미대나 음대를 간다 그러면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밥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림에 재주가 있다 그러면 네가 그래서 밥 먹고 살겠냐?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가, 이게 기준이 돼서 부안해동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은 완전히 무시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죠. 그래서 그것을 선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줌마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냥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어디 학원 수소문하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나누어 가진 그 정보를 통해서 어디 학교를 보내면 좋대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갑자기 명문이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휩쓸려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과연 자기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가 있느냐. 정신없이 하루가, 제 조카가 한 20일쯤 전에 그 어학연수를 이제 캐나다를 갔다가 귀국을 했어요.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스트레스 쌓여. 너무 바빠. 왜 바빠? 새삼스럽게. 너무 바쁘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바쁘답니다. 다른 나라, 그 친구가 이제 어학연수 가면서 동남아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이랑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외국에서는 바쁘다는 느낌이 안 들답니다.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러면 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정신없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바쁘게 막 서둘러서 아침 막 5시부터 막 전쟁이 시작되죠. 그 밤 12시, 1시.
제 남편도 사실 아침 한 9시쯤 출근하면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다 사는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덜어는 증권맨, 덜어는 의사, 덜어는 약사, 덜어는 뭐 건축, 덜어는 엔지니어,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떠밀려서 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던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게 기성세대 내지는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여기에 던져졌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가는데 한 10살에서 15살쯤에 자기 적성을 잘 모르다가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누가 그 사람의 적성을 잘 아느냐 그러면 친구가 잘 안다고 해요. 첫째는 친구가 잘 알고, 본인보다도 친구 아니면 그 부모, 친척,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안다고 해요.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전 제가 공부에 취미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땡! 난 이제 더 이상 시험도 안 보고 나 이제 인생에서 공부는 끝이야! 선언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정작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제가 박사를 마치고 만나보니까요. 너는 참 잘 어울리는 학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저의 기질을 다 보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심지어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 그리고 같이 나누는 문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상담의 소질이 있구나. 남의 얘기를 나는 참 잘 들어주는구나.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사람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지는구나. 아니면 음악적 재능이 너무 탁월하구나. 아니면 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무용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탁월하게 잘하거나, 이런 것을 그 아이에게 한 번쯤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그 아이가 자기 삶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공자처럼 30에 뭐 확립이 딱 돼서 이미 주관이 정립이 돼가지고 갈 길이 분명하게, 그래도 공자도 뭐를 했습니까? 주유천하를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왕도의 실현을 위해서, 왕도 정치, 세상 구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제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주유천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50대나 되어서야 결국은 육경을 찬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자기 길을, 그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내게 명한 그 사명이, 나에게 와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50에 지금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명, 이게 이제 50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그렇게 가서 앞에서 선각자들이 가르쳐 주면 우리 후학들은 창조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가. 그러면은 20대 적어도 그 방황하는 오랜 세월을 다 이렇게 단축시켜서 자기가 20대에서 24세, 적어도 25세, 30세 이전에 다 끝나면, 그러면 자기 삶이 만약에 80수를 누린다거나, 지금 평균 수명이 여자가 뭐 대략 한 83세, 남자들이 한 78세 이렇다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20, 30에 자기가 갈 길을 분명히 알아서 자기 적성을 파악해서 간다고 치면 한 50년에서 60년,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한 80년, 7, 80년을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다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니다. 남들이 가는 식으로 부안해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자, 나의 길은 한비야처럼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의 문화와 이런 모든 풍속을 다 내가 경험하고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물을 통해서 들려주겠다. 아니면 누굽니까? 엄홍길 맞습니까? 그 산악인처럼 에베레스트를 오르겠다. 산악인으로서의 꿈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그 국민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박세리처럼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길로 자기 적성에 죽을 때까지 해도 내가 질리지 않고 그 길을 함으로써 내가 기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길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또 내 생계수단과 맞물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인 또한 가는 길에서 자 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학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엔지니어도 있겠지만 또 그 철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다 다양한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그 영성학자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영성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해갖고 기독교 역사가 지금 한 200년 남짓 된다고 하죠. 그 기독교 역사 200년에 이렇게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 수녀님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성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예민하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민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척 보면 알지. 뭐 이런 소리 잘해요. 난 딱 보니까 알겠던데? 이런 말 우리 참 잘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잘 쓰는 말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략 좀 지금 짐작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말이죠. 집중을 해갖고 하나에 몰두를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집중이 되어서 한결같이 그쪽으로 나아가면요. 이제 오늘 이 강의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호응해줘요.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마음에 호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유유상종 이렇게 말을 하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육끼리 서로 이제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머릿수만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만약에 내가 밝음이 뭡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이죠. 긍정을 지금 제가 딱 주파수를 이렇게 딱 세우고 안테나를 딱 높여요. 그러면 밝음, 긍정의 에너지가 이제 이 우주의 기운이 자꾸 이제 모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자로서 종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교, 지금 이게 이제 유교니까 유교라고 합시다. 제가 이제 한 1년, 2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일본에서 한 마을에서요. 논어 읽기 보급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포켓 논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논어를 이제 보급을 하느라고 계속 찍어냈겠죠. 논어를 포켓 논어를 수많은 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논어만 있죠. 논어만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공자님만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의 그 책에 서문에 실렸어요, 그게. 제가 사람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 일본인. 이 사람이 논어만 계속 생각하고 논어 보급에만 계속 열을 올리니까 꿈을 꾸는데요. 공자님이 증자 손을 잡고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흔히 생각하죠. 무슨 소리야.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지가 어느 세월이고 2500년을 거슬러서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현대를 사는 사람이 조우를 할 수 있어. 꿈속에라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몸이 쇠약해진 지 오래되었구나. 꿈에 주공을 뵌 지 오래되었다. 라고 해요. 주공과 공자 차이는 또 얼마입니까? 대목만 보더라도 이 시대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중용으로 들어가면 다뤄질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2000년 하면 무진장 긴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하루살이한테 있어서 하루살이 일생이에요. 그렇죠? 1000년을 사는 거북이나 이런 동물에게 일생은 1000년이기 때문에 별로 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수명 100년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만약에 5000년을 산 사람이 있다든지 동물이 있다든지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100년 정말 잠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하루살이에게서 중천에 떠오르면 반을 산 거죠, 인생을. 근데 사람에게서 아침에는 잠깐 뜨죠.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각자 처한 상황에서 그게 주관이지 절대적인 객관이 될 수 없다는 거고, 그것 또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말이죠. 지금 이제 공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이 아주 집중되어서 하나에 몰입을 해서 내가 유학을 공부해서 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학을 나누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감흥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진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요, 우주가 계속 어떤 도움을 주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학을 공부해서 그 학자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인연들을 계속 만나게 해줘요. 왜? 내가 이미 밝음 내지는 긍정의 안테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죠. 이런 건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 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혹은 또 정말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을 30년만 넘게 살았다면 대개가 다 긍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이 학문 하기 전에 제가 동양화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동양화를 배우려고 시작도 하기 전에 어느 절에 갔다가 산수화, 그러니까 묵화로 소나무가 하나 있는 걸 딱 보고, 야, 멋있구나. 나도 저것 좀 배웠으면.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화가예요. 어디 가다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동양화 가고, 어디 가서 만나서 뭐 얘기해보면 화가예요. 계속 화가만 만나요. 결국은 마음에 드는 화가를 찾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는 거죠. 먼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그 어떤 부분 하나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기운을 자기가 쏘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건 누가 주느냐? 이 우주가 같은 그 기운을 계속 조장하는 거, 조장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계속 협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계속 아닌 길은 치워주고 도움이 되는 길은 열어주고, 그럼으로써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만약에 저처럼 30대에 들어서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과 만약에 20대 이전에 이미 갈 길이 정해져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기의 성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자기 갈 길을 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엄청 축복이고 사회에 있어서도 참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하는 일은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삽니까? 의사가 되기를 결정했다고 하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삽니까? 학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학자가 되기 위해서 삽니까?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왜 사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 다음 2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